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졌을 때 자식들 눈치를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평생을 착하게 살아오신 어느 시골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박씨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82, 할머니는 79. 평생을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었죠. 아침마다 할머니는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일어나셨습니다. 할배 6시요. 일어나요.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고 시계는 오늘도 쉼없이 짹짹짹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의 하루를 여는 종소리 같았죠. 이 부부는 마을에서 정말 소문난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만큼 인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사철이면 혼자 힘든 이웃 어르신들 밭일을 도와주러 가셨고 할머니는 마을 잔치가 있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죠.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버린 시골 마을에서 이 부부는 남아있는 노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할배,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우리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할배, 지붕에 기와가 하나 날아갔는데 제가 올라가서 고쳐드릴게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서로 돕고 살았지만 특히 박씨 부부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셨는데 모두 서울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둘째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막내는 아직 결혼도 안 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절대 손을 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살림이나 잘 챙겨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작은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로 검소하게 사셨죠. 명절이나 생신 때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려고 하면 아이고 그 돈으로 손주들 옷이나 사줘라. 우리는 쓸 데가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을 살짝 적시던 순간 할머니는 배추를 심으러 가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옆 밭에서 일을 하시던 이웃 할머니가 발견하고 숨을 죽인 채 119를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급히 연락을 받고 뛰듯이 달려오셨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울먹이는 목소리,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지만 이미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지 오래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순간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단 하나. 여보 제발.
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차가운 흰색 조명 아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령이시고 출혈량이 많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 가슴에 1000개의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손을 잃는다는 현실이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울에 있던 세 아들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부모님을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큰아들의 며느리 되시는 분, 그러니까 큰며느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남편은 회사 일도 바쁜데. 중환자실 밖에서 혼자 투덜거리는 모습을 막내 아들이 봤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그런 말씀을. 아니, 막내 동서는 아직 결혼도 안 해봐서 모르는 소리 하네.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내 아들은 그 순간 형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형수라니. 결국 할머니는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박씨 할매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할배 혼자 남으시면 어쩌나. 모두들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할아버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셨어요. 충격이 너무 크셔서 그냥 멍하니 계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에 나가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문 옆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계는 한 번도 째깍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숨결이 멎은 순간부터 장례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 빗줄기가 창밖을 흩날리며 어둠을 적셨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집로 모셔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 안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큰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시부모를 그렇게까지 모셔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큰아들은 한숨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는 말끝을 더 날카롭게 깎았습니다. 우리 집도 좁고 일도 바쁘고 누가 감당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짐이에요. 큰아들은 분노와 착잡함이 뒤섞인 채 조용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짐이라고? 아버지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조금이라도 우리 부모님 생각 안 해본 거야? 큰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다 제가 떠안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좀 봐요. 세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차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와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은 이를 악물고 눈앞에 멀어지는 서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 큰며느리라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셨지만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집안 정리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계셨어요. 둘째 아들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세요? 먹었다. 먹었어. 그런데 식탁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둘째가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모시고 올게. 큰아들이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셔야겠어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난 여기가 좋다. 너희 엄마도 여기 있는데.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결국 할아버지는 시골을 떠나 큰아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셨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집, 50년의 추억이 담긴 집. 여보, 나 잠깐만 다녀올게.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큰아들 집에 들어갔을 때 큰며느리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 작은 방 쓰세요. 제가 짐 정리해 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안 보는 곳에서의 며느리 얼굴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큰며느리는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30평짜리 아파트에 애들 둘의 시아버지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에 나오시면 TV 리모컨을 확 꺼버렸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숙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따뜻한 찌개와 고기 반찬을 둘러앉아 나눠 먹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작은 방으로 불려가 김치 몇 조각과 어제 식구들이 남은 된장찌개만 놓인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사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화 잘 되는 것만 드셔야죠.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쓸쓸함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혼자인 듯 집 안 전체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쓰시고 물 좀 내려주세요. 집안이 좁은데 냄새까지 나면 어떡해요? 아버님, 여기 거실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청소해놨는데 자꾸 발자국이. 할아버지는 점점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밥 먹을 때 나오시고 화장실 가실 때만 조용히 나오셨어요. 방 안에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립소. 나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목이 메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괜찮은 척 웃으셨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너희 형수가 잘 챙겨주더라. 하지만 아들들 눈에는 할아버지가 더 야위신 게 보였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은 형수와 마주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리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시어른을 굶기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내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보니 할아버지가 드실 만한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아버지를 모시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날 밤 막내 아들은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형수한테 잘 부탁했는데 형수님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리가. 하지만 큰아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을 매일 듣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서울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큰아들만 없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었거든요. 큰며느리가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응?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님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계속 계시기 힘들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애들 둘에 저희 부부에 아버님까지 5명이 살기엔 너무 좁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400만 원이에요. 이 돈 가지고 시골 내려가세요. 그 돈이면 몇 달은 생활하실 수 있잖아요. 둘째 막내한테 돌아가면서 계시면 되잖아요. 왜 꼭 우리 집에만 계셔야 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큰아들한테 와야 할 것 같아서. 큰아들이 뭐가 특별해요? 똑같은 아들인데.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400만 원 든 봉투를 침대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시골로 내려가세요. 제가 버스표 끊어드릴게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셨습니다. 400만 원.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며느리한테 돈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와 큰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내가 더 이상 못 모시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여보 좀 참아줘. 우리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나는 시집 올 때 시부모님 모시겠다고 온 거 아니야. 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겠어. 들으면 어때? 본인도 눈치껏 나가셔야지. 할아버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저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다음 날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나 시골로 내려가야겠다. 네? 아버지 왜요? 형님 댁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시골이 좋다. 너희 엄마도 거기 있고.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이니까 내 맘대로 하게 해다오. 큰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녘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첫 차가 터미널을 떠날 때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차장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옷 속 깊숙이 넣어둔 400만 원을 손끝으로 한번 만져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죠. 이 돈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먼저 그 이별을 알고 대신 울어주는 듯 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겨진 일기장과 그 안의 진실 2부에서 공개됩니다.